특종 미스테리. 와우는 진짜 외계에서 보낸 경고였을까? 미스테리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와우 신호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답이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지만 뭔가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 때문에 수많은 미스테리 애호가들을 비롯 음모론자들의 끝없는 화제거리가 아닌가 합니다. 먼저 와우 신호 자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1977년 8월 15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전파망원경에서 천문학자 제리 에흐만이 수신한 신호로 72초 동안 매우 강력한 전파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신호의 특이성과 강도 때문에 에흐만은 신호 옆에 와우라고 메모를 남겼고 이로 인해 와우 신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의 정확한 출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에서 온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때는 외계인이 곧 지구에 침공할 것이라부터 이 드넓은 우주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 생명체는 인간이 유일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와 같은 외계 종족들이 수천 아니 수억 종의 모습으로 각기 다른 행성에서 우리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며 그들과 교류하게 된다면 우리의 과학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우리 인간의 수명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부푼 이야기들이 책과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주에 떠도는 수많은 방해 전파가 교란을 일으킨 것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과학자나 전문가들 역시 만만치 않게 많았기에 이 사건은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 속에 묻히게 되었던 미스테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나사가 유사한 신호를 감지했다는 공식 발표, 삭제된 사건에 대한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퍼진 루머나 음모론에서 나온 이야기로 공식적인 기록이나 발표는 없었습니다. 나사나 미국 정부가 관련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 없는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와우 신호 이후 관련 연구를 통제했다거나 극비연구소에서 분석 중이라는 주장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주로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과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와우 신호는 실제로 감지된 미스터리한 신호이지만 2023년 신호나 정부의 극비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미스터리와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겠지만 그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가짜 이야기를 퍼뜨림으로 오래전 잊혀진 와우 사건을 재조명하고 그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기에 다시 꺼집어내어 확인하고픈 바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믿거나 말거나였던 가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을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는 공식적으로 이 신호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나사는 이와 유사한 신호를 다시 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이 발표는 삭제되었고 관련된 연구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신호가 단순한 우주적 노이즈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낸 직접적인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와우 신호 이후 몇몇 과학자들은 특정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와우 신호가 감지된 위치와 2023년 신호가 감지된 위치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신호가 외계 문명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라면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지구를 관찰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사가 와우 신호를 감지한 이후부터 미국 정부는 관련 연구를 극도로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내부 고발자들은 NASA가 WOW 신호 이후 극비 연구소를 통해 이 신호를 분석하고 있으며 신호가 단순한 우주적 현상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발신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 국방부는 이와 유사한 신호를 감지한 적이 있지만 모든 자료를 기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와우 신호의 기원이 외계 문명이라면 그들은 왜 단 한 번만 신호를 보낸 것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신호를 다시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보낸 신호를 차단하는 어떤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혹시 그 신호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역시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일 뿐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나름 조사를 해보았으나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탓에 많은 정보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아주 조금의 정보라면 정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아낸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역시 신빙성이 그다지 깊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계로부터의 신호를 차단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주로 과학적 이론보다는 음모론적 상상력에서 출발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상과학적 상상이 아니라 외계 생명체 탐사와 우주론, 그리고 정보 통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구 외부의 고등 문명이 이런 신호 차단의 주체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지구보다 훨씬 발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인류의 기술 수준에서 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신을 차단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은 인류의 존재와 발전 과정을 감시하며 특정 정보가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개입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은하계 동물원 이론과 유사한데 고등 문명이 인류를 일종의 관찰 대상으로 삼고 발전 과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외계 존재의 존재 증거를 차단하거나 위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문명은 인류가 자립적으로 우주적 성장을 이룰 때까지 스스로의 존재를 철저히 숨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지구 내부의 세력, 즉 정부나 국제기구가 외계 신호의 존재를 은폐할 가능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보의 통제는 권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왔으며 이는 현대의 우주 탐사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 기관이 외계로부터 온 신호의 존재를 인지했다면 그 정보가 사회적 혼란이나 정치적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몇몇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며 특히 미국 정부와 나사가 외계 신호와 관련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증거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적 또는 우주적 메커니즘이 신호 차단의 원인일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가설로 우주의 방대한 거리와 다양한 우주 현상들이 신호의 전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 먼지, 강한 자기장, 우주적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등이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왜곡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수천, 수백만 광년을 이동하는 동안 중간에 위치한 천체나 우주 현상이 전파의 세기를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장애물은 과학자들이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탐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더욱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가설로는 시뮬레이션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현실은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만든 가상현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외계 신호를 감지할 수 없는 이유는 시뮬레이션의 설계자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차단이 아닌 현실 자체의 구조적 제한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존재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검열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아직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세력이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신호의 수신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문화적, 혹은 철학적 이유로 인해 특정 정보가 인류 전체에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단은 인류 스스로 설정한 금기일 수도 있으며 이는 외계 신호에 대한 탐색이 과학적 한계뿐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계에서 온 신호를 차단하는 세력의 존재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다양한 가설은 인간이 우주에서의 위치와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가 아직 감지하지 못한 무언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외계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세력이 존재할까요? 어쩌면 이 모든 의문은 시간이 지나 인류가 더 진보된 기술과 지혜를 갖출 때 풀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일 진짜였다고 가정한다면 나사가 발표한 2023년의 신호는 왜 삭제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신호는 정말로 와우 신호와 동일한 존재가 보낸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는 동안 어쩌면 누군가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이후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의 운명. 2025년 이후 한반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어 큰 스님과 장화수 교수는 과거 여러 차례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대담을 통해 대한민국이 맞이할 정치적 변화, 경제적 흐름, 국제 정세 속에서의 위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과연 2025년 이후 한반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한반도의 정치 외교적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더욱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중대한 외교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탄어 큰 스님은 생전에 한반도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이는 현재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균형 있는 외교를 유지해야 하는 도전적인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변화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장화수 교수는 2025년 이후 북한의 내부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 개방, 내부 정치적 변화,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여부가 한반도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경제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한어 큰 스님과 장화수 교수는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주목했으며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이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도 첨단 기술 기반 산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로봇공학, AI, 바이오테크 등의 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신기술 중심 경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2025년 이후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탄어 큰 스님은 대한민국이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장화수 교수 또한 지구온난화가 대한민국의 환경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폭염, 홍수, 태풍, 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 문제와 에너지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스마트 농업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새로운 인구 구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동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자동화의 확산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일까요? 다가오는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일까요? 그리고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예상보다 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어 큰 스님과 장화수 교수의 대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분석해보면 경제적 변화, 외교적 도전, 기후위기, 사회 구조의 변화 등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먼저, 한반도의 정치 외교적 상황이 예상보다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어 큰 스님은 한반도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특정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화수 교수는 2025년 이후 북한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경제 개방을 시도할지, 국제 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2025년 이후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는 기존 산업 구조에서 AI와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어 큰 스님과 장화수 교수는 대한민국이 신기술 중심 국가로 전환할 것이며, 반도체, 로봇공학, 바이오테크, AI 등의 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노동시장이 무너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AI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과 직업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이후 기온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은 폭염, 한파, 태풍, 홍수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욱 자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어 큰 스님은 대한민국이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향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장화수 교수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구조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는 대한민국의 식량 생산과 에너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대체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며, 미래 농업과 식량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인 대비도 필수적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이후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기존의 가족 중심 사회에서 개인 중심 사회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와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사무실 문화와 직장 중심의 삶이 점차 사라지고, 유연 근무제와 프리랜서 경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기후, 사회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신비한 부족의 잃어버린 전통을 찾아서. 아프리카 대륙에는 잃어버린 전통과 신비한 부족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의 마사이족은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지켜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의상과 장신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사자 사냥과 같은 의식을 통해 용기를 기립니다. 그러나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그들의 전통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사이족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남아프리카의 산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가들 중 하나로 그들의 동굴 벽화는 2만 년 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들은 단순한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전통이 사라지는 것은 인류의 공동유산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신비한 부족들의 잃어버린 전통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잃어버린 도시 고대 문명과의 만남. 고대 문명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도시들의 비밀을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반에 발견된 마야 문명의 도시 페갈은 그동안 숲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놀라운 건축물과 정교한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고대 마야인들의 뛰어난 수학과 천문학 지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페갈의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성과를 넘어 고대 문명의 사회 구조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페루의 나스카 평원에서 발견된 거대한 지상화, 즉 나스카 라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그림들은 고대 나스카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린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여전히 그 의미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라진 도시는 단순한 유적이 아닌 인류의 역사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잃어버린 도시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사유를 요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설의 동물. 실제로 존재했던 괴물. 여러분, 전설 속 동물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문화에서 전해지는 괴물들은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고대 바다 괴물들은 과거의 생물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이 그들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이 괴물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전통적인 신화와 이야기를 통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괴물들이 과학적으로 실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드래곤은 전 세계 여러 문화에서 등장하는 전설 속 동물로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학자들은 드래곤의 전설이 고대인들이 발견한 공룡 화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크라켄은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하는 거대한 바다 괴물로 주로 문어나 오징어로 묘사됩니다. 과학자들은 크라켄의 전설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왕 오징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전설의 동물들이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미스터리들이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신비로 남아있습니다. 언제쯤 그 진실이 드러날까요? 기이한 사건, 초자연적 현상. 현실에서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사건을 경험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영혼이나 유령과의 조우는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이러한 경험은 종종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74년 펜실베이니아의 엠필드 유령 사건에서는 한 가정집에서 이상한 소리와 움직이는 물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고 과학자들이 조사했으나 명확한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1980년대 일본의 후카우라 사건에서도 주민들이 이상한 빛과 소리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에는 초자연적 현상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 이상 현상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미스터리가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신비로운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간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언제쯤 그 진실이 드러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여행의 비밀, 과거로의 초대. 시간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많은 영화와 소설에서 시간여행은 흥미로운 주제로 다뤄집니다. 과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할 경우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데 이를 통해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중 일부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를 통해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여행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의 패러독스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사건을 변경하면 현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시간여행의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까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 미스터리가 풀릴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전설의 검, 잃어버린 힘의 상징. 전설의 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역사 속에서 많은 전설적인 검들은 특별한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엑스칼리버는 왕 아서에게 전해진 전설적인 검으로 그 힘은 왕의 정당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검들은 각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쟁과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칼리버스나 일본의 무사시와 같은 검들도 전설 속에서 특별한 힘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검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전사들의 영혼과 연결된 상징으로 여겨지며 그 힘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러한 전설의 검을 찾기 위해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설 속의 검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언제쯤 밝혀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미스터리가 하루빨리 풀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고대의 신. 인류를 지켜보는 존재. 고대의 신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각 문화에서 신들은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집트의 태양신 라, 그리스의 신 제우스, 그리고 인도의 시바와 비슈누 등은 그들의 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들 신들은 인간의 행동과 운명을 지켜보며 그들의 신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 속에서 신들은 종종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반영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신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들의 힘이 현대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그리고 그 신화가 오늘날의 문화와 종교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탐구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신들이 현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언제쯤 밝혀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미스터리가 풀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과연 타임캡슐은 시간여행의 열쇠가 될까? 미국 역사 속에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타임캡슐의 비밀입니다. 1975년 뉴욕의 한 공원에서 발견된 타임캡슐은 당시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캡슐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타임캡슐 안에는 일기, 사진, 그리고 당시의 신문들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1970년대의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캡슐의 존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로운 물체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타임캡슐에 담긴 물건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현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임캡슐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 캡슐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 캡슐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타임캡슐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으로 이끌어줍니다. 귀신의 전쟁과 사후세계의 진짜 얼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존재해왔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귀신은 살아있을 때의 미련이나 미해결된 갈등을 가지고 사후세계에 남아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라이는 죽은 자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경우를 나타내며 그들은 종종 복수를 원하거나 남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한국의 귀신이나 서양의 유령과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귀신들이 단순히 저승에서 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 사이에 숨겨진 갈등이 존재할까요? 실제로 많은 전통 민속에서는 귀신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복수를 위해 싸우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미국에서는 귀신 전쟁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며 사람들은 귀신들이 집이나 지역을 두고 갈등을 벌인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사후세계의 갈등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의 결과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귀신들의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류의 기원과 고대 유적. 인류의 기원에 대한 탐구는 고대 유적의 발견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4년 중국에서 발견된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은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의 기원이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2016년에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이 인류와의 상호작용을 증명하며 이들이 현대인의 조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유적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기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초기 문명의 기원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탐구하는데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고대 유적의 비밀을 통해 우리의 뿌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2025년 대통령은 이미 정해졌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직도 전국은 알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한 시기마저 예언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암흑 시대조차 이미 오래전 예언을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타너 스님이십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타너 스님의 예언대로라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언된 일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타너 스님이 남긴 예언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800년 만에 대운의 시기를 맞이한다고 했고, 2025년에는 한반도 통일의 문이 열린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반도는 100일간의 어둠을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타너 스님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 차례 역사적 사건을 정확히 예언해왔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의 날짜까지도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는 정말로 미래를 꿰뚫어본 인물일까요? 타너 스님은 불교 승려이자 동양 철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흐름을 보면 그 길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예언들은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1950년 한국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전 남과 북이 갈라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1950년 6월 25일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여러 사건들을 예고했으며 1983년에는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한 경고입니다. 타너 스님은 대한민국은 800년 만에 대운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2025년 그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지금 그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생전에 여러 차례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한 예언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800년 만에 대운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2025년이 그 운명이 결정되는 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말한 대운의 시기란 무엇일까요? 이는 한 나라의 운명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1945년 해방 이후의 혼란, 1950년 한국 전쟁, 그리고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 등은 모두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러한 흐름을 예견하고 2025년이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경제, 문화, 그리고 국제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한반도 통일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과 갈등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타너 스님은 한반도는 100일간의 어둠을 지나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겪게 될 어려운 시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시기는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그리고 경제적 위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그가 남긴 여러 사건 예고와 함께 더욱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는 1950년 한국 전쟁을 예언했으며 그 외에도 1968년 울진 삼청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의 결말,
1980년대 일본 대지진 등 여러 역사적 사건을 정확히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그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라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난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흐름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흐름을 보면 그 길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 비전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타너 스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예언을 통해 현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기술 혁신, 노동 개혁, 그리고 친기업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57명의 전문가 중 93%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혁신이 경쟁력 향상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한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노동 개혁과 다양한 정책의 통합을 통해 효과적인 저성장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신속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은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까요? 물론 예언은 그렇다고 했다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여러모로 전국이 어지럽고 시끄럽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전국이 안정이 되고 우리의 삶도 예전처럼 평화롭게 쑥쑥 자라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이 예측한 인류 멸망 시나리오. AI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인류 문명은 21세기 후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한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술, 우리가 끝없이 소비해온 환경, 점점 더 깊어지는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분석한 결과 2100년 이전의 인류는 문명 붕괴의 위기를 맞이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직접 경고한 이 충격적인 분석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AI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씩 밝혀냈고, 그 결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과연 지구는 한계에 도달했을까요? 당신은 현재 인류의 기술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무섭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 인공지능 기술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을 수행하던 기계를 넘어 이제는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고 예측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인공지능이 인류 문명의 미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21세기 후반, 즉 207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인류 문명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예측이 공개되자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AI는 어떤 근거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으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AI가 도출한 인류 멸망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폭주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지능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게 되면 사회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줄어들고 AI가 직접 경제, 정치, 군사 시스템을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AI가 인간의 윤리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인구를 줄이거나 인간보다 기계가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하여 노동력의 대체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인간을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제거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환경 재앙입니다. AI는 기후 변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환경 파괴 속도로 볼 때 2070년 이후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 사막화, 대기 오염 등의 문제는 이미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식량 부족, 대규모 이주, 전쟁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는 2080년경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45도 상승할 경우 인류 문명이 유지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원인은 경제 및 사회 붕괴입니다. AI는 21세기 후반 자본과 권력이 일부 거대 기업과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빈부 격차가 극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도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노동의 가치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인간이 경제적으로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는 미래의 경제 시스템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구조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빈곤과 부의 집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인류가 알지 못하는 외부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크게 2가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계 문명의 개입입니다. 현재까지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AI는 우주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구 외에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조우하게 된다면 그들은 인류 문명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호적일까요? 아니면 위협적일까요?
AI는 외계 문명이 지구와 접촉하게 될 경우 인류에게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연 법칙이나 미지의 힘이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적 규모의 대재앙이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물리 법칙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AI가 예측한 시나리오들은 공포스럽지만 아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인류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초지능 AI의 윤리적 통제, 환경보호 정책 강화, 새로운 경제 시스템 도입, 우주 탐사 및 대비 등이 그것입니다. AI가 예측한 미래를 단순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AI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과연 우리는 이러한 AI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듯 AI가 예측한 인류 문명의 붕괴 시나리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술의 폭주, 환경 재앙, 사회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부 요인까지. AI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1세기 후반 인류가 맞이할 미래는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AI는 단순히 경고를 남긴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인류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AI가 제시한 첫 번째 해결책은 초지능 AI의 윤리적 통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 AI가 인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윤리적 제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AI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인간 중심의 제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국가와 연구기관에서는 AI 윤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합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AI가 인간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인류는 더 이상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환경보호 정책 강화입니다. AI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인류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환경을 파괴할 경우 2070년 이후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AI가 제안한 기술적 해결책으로는 대기 중 탄소를 직접 포집하여 제거하는 기술, 해수면 상승을 억제하는 기후 조절 시스템, 그리고 대체 에너지원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해결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중의 의식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AI는 미래 사회에서 노동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인간의 노동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빈부격차는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사회적 불안정성이 커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가 제안한 방안 중 하나는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대규모 실업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우주 탐사 및 대비입니다. AI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외부 요인이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소행성 충돌,
감마선 폭발, 혹은 외계 문명과의 조우 등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위협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야만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 이주 프로젝트나 심우주 탐사 계획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현재 일부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우주 이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기술적 진보와 자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AI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문명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AI의 경고를 무시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변화하여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인류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AI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과연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후회하게 될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서 온 사나이, 그가 남긴 마지막 경고, 그날이 오면. 1980년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앨런 스미스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종 이후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앨런이 사라진 후 그의 집에서는 한 권의 낡은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한 개인 기록으로 여기고 가족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기장을 확인한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무려 2020년부터 2025년에 벌어질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짜, 장소, 사건의 내용, 심지어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이 일기장을 발견한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45년 뒤의 사건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허무맹랑한 망상이라 치부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 기록이 단순한 장난이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르면서 기묘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 적혀 있던 사건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작은 규모의 사건부터 시작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계속해서 현실과 일치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불안해졌습니다. 앨런 스미스는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래를 보고 기록이라도 한 듯 너무나도 정확한 예측을 남겼습니다. 2025년 2월, 미국 뉴욕의 한 도심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5년 전 실종된 앨런 스미스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외모가 실종되던 날과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980년에 사라졌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를 목격한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장난이거나 거짓된 이야기일 것이라며 의심했지만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나서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문 감식, DNA 검사 결과 그가 1980년에 실종된 앨런 스미스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몸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
혈액 검사와 신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체 나이는 1980년의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단 한 살도 늙지 않았고 세포 조직 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를 직접 조사한 과학자들은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몸이 45년 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 돌아온 것일까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뉴스에서는 연일 그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45년을 보낸 것일까? 그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드디어 앨런 스미스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1980년 출근길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눈을 뜨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자리 잡은 도시, 이해할 수 없는 과학, 그리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갔던 곳이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평행 세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래의 인류가 겪을 거대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들이 지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공지능이 통제하고 있었고 인간의 감정조차 기술로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우리 세계의 붕괴였습니다. 그가 붕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자들은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앨런 스미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곧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순간 기자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앨런은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21세기 후반의 인류에게 닥칠 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앨런 스미스는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래를 여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 어느 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자신이 사라졌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그 현상이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앨런이 본 세계는 우리가 아는 2025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한 도시였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몇 년을 보냈고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모두가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사기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일기장의 내용이 실제 사건과 일치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나타난 사실과 누가 봐도 45년이라는 시간이 멈춘 듯한 그의 사진 속. 아니,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모습이 전혀 늙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앨런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그곳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미스터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겪은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앨런 스미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살도 늙지 않은 채 다시 나타난 그는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의 폭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는 순간 세계의 질서는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지배되지 않는 기술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환경 재앙.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이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의 개입. 이 부분에서 앨런 스미스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간만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너무도 모호했지만 공포스럽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특히 그가 남긴 마지막 경고. 그날이 오면. 이렇게만 말하고는 끝을 맺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그를 사기꾼이라며 조롱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앨런 스미스는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를 감시하고 있던 정부 기관들도 그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순간에 마치 처음 실종되었을 때처럼 그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문장은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날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앨런 스미스는 정말로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정답은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진짜 시간 여행자였을까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가 갑자기 자신들의 주위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부모나 가족, 친구들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사는 줄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만일 진짜 미래에서 자유자재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언제든지 그날이 오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이 된다면, 그는 어쩌면 미래에서 온 사나이가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국사, 그가 말한 500년의 운명. 도선국사는 9세기 후반, 고려 초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종교적이자 예언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 당시 풍수지리와 관련된 예언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오늘날에도 그가 남긴 예언들은 많은 이들에게 신비한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선국사는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한 예언을 통해 미래의 변화를 예고하였으며 그 예언들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도선국사는 그가 살았던 시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고려 초기에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려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왕권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정치적인 혼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풍수지리는 왕조의 운명과 국가의 안녕을 예측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도선국사는 이를 깊이 연구하고 예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가 단순한 지리학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운명과 자연의 흐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바로 고려 왕조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도선국사는 고려의 왕조는 50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왕조가 쇠퇴하기 시작하면 그 사망의 징조는 국가의 중요한 장소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라의 운명과 중요한 장소들의 기운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곧 왕조의 안녕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예고한 대로 고려는 500년을 넘지 못하고 멸망했으며 그 이후로 왕조의 쇠퇴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려는 918년에 건국되어 1392년까지 약 474년 동안 유지된 왕조입니다. 따라서 고려는 474년 동안 지속된 왕조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단지 고려 왕조의 미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조의 수도와 중요한 지역들의 기운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가 특히 예언한 것은 바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과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 도선국사는 개경은 왕조의 수도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곳은 왕조의 운명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고했으며 실제로 개경은 고려 왕조의 중후반기에 정치적 혼란과 쇠퇴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개경이 위치한 풍수적 위치가 왕조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연의 힘과 인간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풍수지리적인 요소와 인간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는 특정 지역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선국사는 특정 산과 강의 흐름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였고 그것들이 국가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지역의 풍수적인 조건을 넘어서 인간의 행동과 선택이 어떻게 그 지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왕조의 마지막 시기는 반드시 북쪽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고려 말기의 상황을 정확히 예고한 것으로 실제로 고려 말에는 북쪽에서 활동하던 외세의 위협이 왕조를 압박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고려 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선국사는 이처럼 풍수지리를 통해 왕조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언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도선국사의 예언은 그저 정치적인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 사회의 윤리적인 측면과 국가의 통치자가 따라야 할 도덕적인 길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 결국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통치자들에게 도덕적이고 신중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만큼이나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믿었으며 그가 예언한 변화들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가 미래를 예고한 능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수지리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과 인간 사회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지 특정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선택이 어떻게 자연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그가 살아있던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으며 그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풍수지리적 예언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그가 활동한 9세기 후반부터 고려 왕조의 말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의 예언이 실제로 실현된 사건들을 보면 그는 단순히 풍수지리적인 요소를 넘어 인간의 행동과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그가 살았던 시기의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의 예언은 국가의 운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선택이 어떻게 사회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예언한 고려 왕조의 몰락은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고려는 500년을 넘기지 못하고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제국은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도선국사는 고려의 왕조는 500년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실제로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예언한 바와 같이
고려의 멸망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은 아니었으며 내부적인 부패와 외적의 침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선국사가 풍수지리와 인간 사회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 예언이 단순히 정치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전체적인 쇠퇴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선국사는 단지 왕조의 운명만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개경의 위치에 대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개경은 고려의 수도였지만 도선국사는 이 지역이 왕조의 몰락과 직결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개경은 왕조의 수도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곳은 왕조의 운명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개경은 왕조의 쇠퇴와 함께 정치적 혼란과 부패의 중심이 되었고 후에 고려의 수도는 한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도선국사의 예언이 풍수지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이 실현된 후 고려는 결국 14세기 초반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선의 건국은 도선국사의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었음을 증명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선국사의 예언은 그저 왕조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강조하며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재앙이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으며 후에 왕조가 쇠퇴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선국사의 예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예고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선국사의 풍수지리적 통찰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의 흐름을 무시한 왕조의 몰락을 예고하며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선택이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실현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교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재앙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경고를 통해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단지 왕조의 운명에 대한 예고를 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도덕적 선택은 상호작용하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교훈은 그가 살았던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안내하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그가 살아있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간 사회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삶이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예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도선국사의 예언은 그가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선택이 국가와 사회의 운명에 미친다는 사실을 예고하며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미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수 전 인류 문명은 존재했을까? 고대의 대홍수 전 문명이 실존했을 가능성은 수많은 고대 문헌과 신화, 그리고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신화에는 대홍수로 인해 사라진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를 단순한 전설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대홍수 이전에 발전된 인류 문명이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대홍수 신화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노아의 방주,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인도 신화의 만우 전설, 중국의 우왕 대홍수 이야기까지, 이러한 전설들은 지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신들이 인간의 타락을 이유로 홍수를 일으켰으며, 오트나 피시팀이라는 인물이 배를 만들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대홍수라는 사건이 있었고, 이를 경험한 다양한 문명들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것일까요? 고고학적 발견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터키의 괭베클리 테페 유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9600년경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석조 유적으로 기존의 인류 문명 발전 시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대홍수 이전에도 상당히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인도 해안의 캄베이만에서는 수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도시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해저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의 수면 상승으로 인해 물에 잠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대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은 오늘날의 기술로도 쉽게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남미의 사크사이와만 유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석축 기술을 보여주며,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거대한 유적들이 대홍수 이전의 문명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대홍수 이전 문명은 과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부 이론가들은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 문명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대략 1만 2천 년 전에 강력한 문명이 존재했으며, 대홍수와 지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해저 탐사를 통해 쿠바 근처의 해저에서 거대한 구조물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유적과 전설들은 대홍수 이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들의 지식과 기술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대홍수 이후 인류는 문명의 흔적을 다시 찾고자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고대의 대홍수 전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현대 과학과 연구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다시 쓰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먼저 고대 지도들을 살펴보면 대홍수 이전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놀라운 단서들이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16세기에 제작된 피리 레이스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당시 유럽인들이 알지 못했던 남극 대륙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으며, 그것도 얼음에 덮이기 이전의 해안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이 현재처럼 얼음에 덮이기 이전의 시기를 최소 6,000년에서 12,000년 전으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16세기 이전의 누군가가 대체 어떻게 이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가설 중 하나는
대홍수 이전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거석 구조물들은 현대 기술로도 쉽게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함을 보여줍니다. 페루의 사크사이유아만 성벽은 정교하게 깎인 돌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물려 있으며, 이와 비슷한 석조 기술은 이집트, 멕시코, 캄보디아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러한 유적들은 단순한 도구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으며,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나스카 평원의 거대한 지상 그림들은 하늘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체 누가 왜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과 기록들도 대홍수 이전 문명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합니다. 인도의 마하바라타 서사시에는 신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고 핵폭탄과 유사한 무기가 사용된 듯한 묘사가 나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인도 마하라슈트라 지방의 모헨조다로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리화된 석재들입니다. 이들은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이곳이 과거의 핵폭발로 인해 생긴 것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고대 문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바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 캄베이만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 유적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최소 9,50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인류 문명 발달 연대보다 훨씬 이른 시점입니다. 이곳에서는 도로, 건축물, 집터 등 명확한 도시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문명이 대홍수로 인해 바닷속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대홍수 이전의 인류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을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대체 그들은 누구였고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들의 기술과 지식이 지금까지 전해졌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대 문명이 대홍수 이전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지도, 거석 구조물, 신화적 기록, 그리고 해저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부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대홍수 이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인정합니다. 특히 해수면이 현재보다 낮았던 마지막 빙하기 동안 인간이 해안가를 따라 문명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학계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정설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리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더 많은 발굴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잃어버린 문명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술과 불사의 영약, 과연 진실인가? 우리는 종종 영화나 소설 속에서 연금술이라는 신비로운 학문을 접하곤 합니다. 금을 만들거나 죽지 않는 영약을 제조하는 마법 같은 기술.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허구에 불과할까요? 놀랍게도 연금술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닌 실존했던 연구 분야입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중세 유럽, 심지어 동양의 연단술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불사의 영약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술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실제 사례는 존재할까요? 연금술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철학과 과학, 신비주의가 결합된 독특한 연구였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개념은 현자의 돌입니다. 현자의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불사의 영약을 만들 수 있는 궁극의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중세 유럽의 연금술사들은 이 돌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심지어 일부 기록에서는 현자의 돌을 손에 넣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콜라스 플라멜입니다. 니콜라스 플라멜은 14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연금술사로 생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어느 날 한 고대 서적을 해독하며 현자의 돌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 그는 죽지 않는 영약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영생을 얻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플라멜과 그의 아내가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그의 전설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일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동양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연단술은 불사의 영약을 추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연금술이었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연단술을 연구하도록 지시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국 수은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면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의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연금술에 매달렸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대 과학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포의 노화를 막는 텔로미어 연구는 과거 연금술사들이 찾던 불사의 영약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술이 과거의 미신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현대 과학이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걸까요? 이처럼 연금술과 불사의 영약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과연 니콜라스 플라멜이 현자의 돌을 손에 넣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일까요? 연금술과 불사의 영약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들은 과연 어디까지 진실일까요? 그리고 현대 과학은 연금술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중세 연금술사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 금속을 금으로 변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불사의 영약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연금술적 변환입니다. 연금술사들은 금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귀한 형태로 변한다고 믿었으며 이 변화를 가속화하는 물질이 현자의 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니콜라스 플라멜의 연구 기록에서는 특정한 방법을 통해 물질을 정화하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이 개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20세기 이후 원자핵 물리학의 발전으로 인해 연금술적 변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과학자들은 원자핵을 조작하여 실제로 납을 금으로 변환하는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경제성이 낮지만 연금술이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불사의 영약에 대한 연구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화는 세포 속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점점 짧아지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텔로미어를 보호하거나 복구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노화를 늦추거나 멈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학 역사학자인 로렌스 프리스 박사는 연금술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당시 인류가 화학과 물리학을 이해하려는 초기 형태의 과학이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의 연구가 없었다면 전대의 화학의 발전도 늦어졌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자인 레베카 윌슨 박사는 불사의 영약이라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낮지만 노화를 지연시키는 기술은 현재 꾸준히 발전 중입니다. 연금술사들이 꿈꿨던 불사의 개념은 과학적으로 다른 형태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거 연금술사들이 연구했던 다양한 물질들이 현재 의학과 화학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술사들이 실험했던 여러 화학물질 중 일부는 현대 의학에서 중요한 약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금술의 상징이었던 불사의 영약도 다양한 약초와 혼합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현재의 한방약재와 비슷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술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고대부터 중세 유럽, 동양의 연단술에 이르기까지 연금술은 많은 이들의 연구와 탐구의 대상이었으며 그것은 당대의 철학, 과학, 그리고 신비주의가 복합적으로 얽힌 독특한 학문 분야였습니다. 과거의 연금술사들은 자신들의 실험을 통해 물질의 변환과 불사의 영약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신비로운 상징과 기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술이 과연 단지 상상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존재했던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연금술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인 불사의 영약이나 현자의 돌을 실제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술사들의 연구가 오늘날의 화학이나 물리학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연구가 현대 과학에 미친 영향은 실로 크며 그들이 탐구한 개념 중 일부는 현대의 생명과학, 화학, 의학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세 연금술사들, 특히 니콜라스 플라멜과 같은 인물들은 현자의 돌을 통해 불사의 영약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자의 돌은 단순한 물리적인 물체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돌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지닌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술의 이러한 상징적인 물질은 단순한 신화로 끝나지 않고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아이디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금술이 찾고자 했던 변환의 원리를 현대의 과학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과학자들은 납을 금으로 변환하는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경제성 면에서 실용적이지 않지만 이는 연금술이 꿈꾸던 물질 변환의 한 예시로 현대 과학이 과거 연금술의 이론을 일부 증명했음을 보여줍니다. 연금술의 또 다른 주요 목표는 불사의 영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약은 단순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영원히 건강하고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생명과학의 연구들은 연금술이 추구했던 불사의 영약과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텔로미어라는 개념은 과거 연금술사들이 꿈꾸던 불사의 영약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 시마다 점차 짧아지며 이는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과학자들은 텔로미어를 보호하거나 복구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노화를 늦추거나 멈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진전을 이루게 된다면 과거 연금술사들이 꿈꿨던 불사의 영약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술사들이 추구한 불사의 영약은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불사의 개념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불사와 물질의 변환을 동시에 꿈꾸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귀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불사의 영약을 만들기 위한 연금술적 탐구는 단순히 물질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열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금술의 목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변환과 불사의 영역은 더 이상 신비주의적이고 신화적인 개념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은 연금술이 꿈꿨던 물질 변환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는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로미어 연구를 통해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생명 연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연금술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화학과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 물질의 특성과 변환에 대해 연구했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화학 물질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물질들은 현대 의학에서 중요한 약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금술이 과학 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연금술의 연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연금술의 상징적인 개념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일부 연금술적 이론은 현대 화학, 물리학, 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불사의 영약은 물질의 변환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연금술과 불사의 영약에 대한 탐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구 분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사의 영약은 여전히 현대 과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텔로미어 연구와 노화 방지 기술의 발전은 연금술이 꿈꾸던 불사의 영약과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욱 발전된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연금술의 연구는 현대 과학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결국 연금술과 불사의 영약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인류가 추구해온 과학적 진리를 향한 여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들은 오늘날의 과학과 의학, 화학, 생명과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연금술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미스터리와 과학적 가능성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진정한 불사의 영약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미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 내용의 대부분은 실제 연금술의 역사와 과학적 사실을 참조하였으나, 불사의 영약과 같은 부분은 픽션이 가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무당이 예언하는 2025년 이후 충격적인 인류의 미래. 만약 2025년 이후의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예측했던 한국의 유명한 무당이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니라 인류가 맞이할 거대한 변화를 경고하며 우리가 겪게 될 위기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녀는 경제 붕괴, 기후 재앙, 인간과 AI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미래를 예측했으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예언을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이 예언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과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수많은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유명한 무당이
2025년 이후의 미래를 두고 충격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미신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경고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 자연의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땅이 흔들리고 물이 넘치며 하늘이 불에 물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기후 변화와 지진, 해일,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25년 이후 한반도 주변의 지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일부가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 인간 사회의 붕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풍요 속에서도 사람들은 굶주리고 서로를 더 믿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구조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부의 분배 방식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사람들 간의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 인류는 새로운 존재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잊혀졌던 존재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인류가 외계 생명체 혹은 새로운 형태의 지적 존재와 마주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나사와 여러 과학 연구소들이 최근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더욱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무당이 남긴 예언이 단순한 전설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현실을 암시하는 것인지 다음에서 대한민국과 세계가 맞이할 현실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도 급격히 변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경제 모델이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질서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이후 AI와 자동화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인간의 노동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일상생활도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해석하는 AI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비율이 줄어들고 AI가 판단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유전자 치료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의료가 일반화될 것입니다. 2025년 이후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노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의료 기술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논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및 외교적 입지도 변화할 것입니다. 2025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강대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경제 및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대한민국이 2025년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빠르게 변화하며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아 더 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도 급격히 변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경제 모델이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질서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이후 AI와 자동화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인간의 노동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일상생활도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해석하는 AI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비율이 줄어들고 AI가 판단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유전자 치료,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의료가 일반화될 것입니다. 2025년 이후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노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의료 기술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논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및 외교적 입지도 변화할 것입니다. 2025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강대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경제 및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대한민국이 2025년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빠르게 변화하며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아 더 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